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자를 추적하겠다는 건데 최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룬 여야가 조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연장전에서 최석현의 결승골로 2회 연속 월드컵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직무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관위 채용 비리 등 부패 행위에 대해 1, 2차 자료 요구를 했고 감사 거부 관련 수사 요청서 작성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일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선관위는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응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식 공문을 감사원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과 보좌관 등의 출입 기록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최 의원 자택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내 한 장관 인사청문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 책무라며 일본 원폭 피해 동포를 한국으로 초청해 위안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해외에서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동포들과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 포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제1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월, 광부, 간호사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입니다. 현충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 행사에 맞춰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홍종환 행안부 민방위 심의관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 사이렌은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한 뒤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의 2배에 가까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열렸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부동산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성명서와는 달리 오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은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성명서를 배포했으므로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공판이 끝난 이후 박 시장은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증거에 의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택배 배달 일을 돕던 10대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 사제리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1톤 택배 트럭과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 16살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군은 학교 재량 휴업일에 어머니 39살 B씨의 택배 일을 도우려고 함께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장 탈의실에서 벌거벗은 이용객을 직원이 몰래 찍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프장 측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직원이 신고하려고 찍은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나체 사진을 찍힌 사람은 담배를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A씨는 한 직원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거벗은 지인 B씨와 자신의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던 겁니다. 얼버무리던 직원을 추궁하자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수치스럽죠. 아무리 그래도 나체 사진 찍혔는데 수치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사진이 어디서 떠돌지도 모르는 모습이고, 좀 섬찟하죠, 솔직히. 전부 다 처자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당황스러운 사건에 해명을 요구하자 돌아온 골프장 측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보고하려고 찍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벌거벗은 채 사진을 찍힌 B씨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 역시 과거 흡연구역이었고 현재도 일부 이용객이 꽁초를 버려둔 상태여서 금연구역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 측이 흡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다른 지인들 통해 가지고 왜 담배 피가 찢겠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안 피는 담배를 자꾸 피다고 하니까 그게 더 나쁜 놈 되는 것 같고.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직원이 피해자들의 흡연 모습을 신고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은 모두 삭제한 뒤 피해자 일행에게 사과했으며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찍기만 해도 불법 촬영이 성립하는 만큼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임시분향소를 매일 집회 신고 시간대에 맞춰서 설치했다가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서울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양 조합원을 추모하는 임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쯤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가 저녁 8시 촛불 문화제가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노조 측은 경찰과의 마찰을 고려해 천막이 없는 간이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 소속 청년들이 국회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이산화탄소라고 적힌 원형 조형물을 짊어진 채 먹물을 뒤집어 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 하늘을 떠받치는 신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탄소의 짐을 왜 청년들이 짊어져야 하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국회가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입체로 물건을 출력하는 3D 프린터, 이제 집을 짓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2층 건물을 3D 프린팅 기술로 완공했는데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사무실, 평범한 2층 건물. 내부 역시 일반 사무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층 사무실의 기본 뼈대는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뼈대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 단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30평 99제곱미터. 3D 프린터로 만든 기역자 벽체 10개를 사용해 건물의 기본이 되는 골조를 세웠습니다.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기간도 기간인데 비용 절감은 더 놀랍습니다. 2층 사무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8,300만 원. 창호와 바닥, 전기 등 내부 공사가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골조 공사는 단 2명의 인원으로 700만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그 공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진입장벽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인증과 안전기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을 상용화할 수 없고 만들어도 표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히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해야지 우리나라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3D 프린팅 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 국내 기업들도 이미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1,5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인도 열차 충돌 사고의 구조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열차가 신호 오류 때문에 엉뚱한 노선으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엉망으로 뒤엉켜 있던 열차가 대부분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사고 지역엔 중장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돼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은 구조 작업으로 현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망자 275명, 부상자 1,175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신호 잘못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잘못된 신호로 열차가 다른 선로에 들어갔다가 연쇄 충돌과 탈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इलेक्ट्रॉनिक इंटरलॉकिंग में जो चेंज किया जिसके कारण ये दुर्घटना हुई जिसने भी किया जिसने भी जो भी इसके कारण है वो इन्वेस्टिगेशन से निकलेगा. 현장을 찾은 모디 총리는 사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죄가 입증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오는 7일 오전까지 선로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국 서남부 스촨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등 현지 매체들은 어제 오전 6시쯤 스촨성 러산시 한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종자가 모두 숨지면서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한 광물업체가 위치한 지역으로 낙석과 흙더미가 업체의 생산시설과 생활시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민은 현지 매체에 산에서 많은 돌들이 떨어져 업체의 기숙사 건물을 덮쳤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U20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준우승 신화를 이뤄냈던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나이지리아에 주도권을 내주고 전반 내내 고전했습니다. 김준홍 골키퍼의 선방으로 여러 번의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후반에도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두 팀은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승부는 연장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기다리던 골은 연장 전반 5분에 나왔습니다. 이승원의 코너킥을 수비수 최석현이 정확한 헤더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후 우리 선수들은 나이지리아의 파상 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내며 한 골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준우승 신화를 일궈냈던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이탈리아입니다. 8강에서 콜롬비아를 3대1로 따돌린 이탈리아는 최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회 연속 4강에 진출한 강팀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라플라타로 이동한 뒤 9일 새벽 6시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이탈리아와 맞붙습니다. 8강에서 연장 혈투를 펼치고 이번에도 상대보다 하루를 덜 쉬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4일간의 체력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6월 A매치에 나설 국가대표 2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그대로 포함이 됐고 김민재는 군사훈련, 김영권과 김문환은 부상으로 제외됐습니다. 포르티모넨스의 박지수와 FC서울의 김주성, 제주의 안현범 등이 수비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울산의 미드필더 박용우와 벨기에 헨트에서 뛰는 홍현석도 처음으로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공격수로는 황의조, 조규성, 오현규가 발탁됐고 울산의 주민규는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일 부산에서 소집되는 대표팀은 16일 페루, 20일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당은 오늘도 선관위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감사원 감사 거부를 맹비난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주요 선거에서 편파 해석을 해왔다면서 민주당과의 동업관계가 의심된다며 전선을 야당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집회를 지난 주말에도 이어갔죠.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출 반대를 천명하고 항의할 것과 국회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를 하자면서 국민의 힘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당혁신기구 수장으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좋은 정치인으로 큰 꿈을 지원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는데 비명계에서는 당의 혁신이 아니라 이재명을 보호할 사람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여야 목소리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이 이르는데 자정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원내 대책단을 꾸립니다. 보다 강력하고 치밀하게 원내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입장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관위 쪽에 총공세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 총공세 펴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공세 포인트를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선관위 그렇지 않아도 좀 미운 차에 너 잘 걸렸다 지금 뭐 이런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선관위의 이 부패는 사실 있을 수 없는 부패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또 공직을 희망하거나 공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뼈아픈 상처를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리는 분명히 비리고요. 네. 잘못된 것이고 관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부정부패의 연속선상에서 보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나가라, 책임을 져라 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는 게요. 네. 일단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재임했던 시절의 일은 물론 아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분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사법부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예. 이분의 성과로 봤을 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속해 있었던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때는 잘 됐다. 이 기회에 문재인 행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좀 책임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지나치다.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 민주당도 같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 선관위의 고위직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국정조사도 하겠다라고 하지만 선관위원장 물러나라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예. 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는 선관위원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물러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 돼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뭐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국정조사, 권익위조사, 또 수사를 의뢰한 경찰청 조사가 받겠다고 문제의 핵심은 감사원 감사는 아예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법률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선거 관리 정도라면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큰 요소이지만 인사 행대, 청탁과 인사에 관한 건데 이것을 왜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지 왜 저러는가 의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무슨 정치적 중립을 이유 내세우면서 감사를 피해갈 그런 처지인가 하는 질문은 바로 들잖아요. 그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노태학 위원장도 나중에는 본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자로서는 그만두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고 또 야당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로 이 정부를 공경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민심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과 불안 또 하나는 또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불안이라는 요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공격을 할 수 있겠으나 이게 국제적인 사안이고 또 4년 내지 5년 후에 증명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하게 되면 제2의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시는 안 먹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는 하는데 범위를 놓고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 범위를 북한의 해킹 시도 점검 거부까지 들여다보자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더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 북한 해킹 시도 문제는 좀 논란이 될 거예요. 북한 선관위 해킹 시도는 분명히 큰 문제죠. 만약에 저게 맞다 그런다면은 우리나라 선거 관리는 북한의 의도대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저걸 지금 선관위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것은 맞는데요. 이 부분을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선거가 너무나 임박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더군다나 와서 선관위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 이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거하고 연결이 지어서 쓸데없는 정치적 정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저렇게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여야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정조사를 해킹 문제를 가지고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파적 의도가 좀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의도하고는 조금 동떨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국회 국정조사는 수사하고 좀 달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특혜 채용 접근 자체는 수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안 자체는 간단한 거예요. 특혜 채용의 과정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과정은 어느 수사기관에도 나올 거다. 그럼 국회는 뭘 해야 되느냐?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내야 돼요. 제도적 핵심은 뭡니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왜
비상근으로 하느냐고요. 네. 그런 국가기관에 비상근하는 국가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방통위원장, 다 권익위원장, 인권위원장 다 상근인데 왜 비상근으로 하느냐? 또 사무총장이 왜 필요하냐? 예. 상임위원회도 왜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게 국회 국정조사 핵심이 되죠.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박광훈 원내대표가 오늘도 얘기했는데요. 검증특위 구성하자, 청문회 실시하자,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하자라고 계속 제안하고 있잖아요. 예. 자,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은 이미 2021년 2년 전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IAEA라는 데서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전문가 2명 참석해서 하고 있다. 이 다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을 시찰 또는 점검하고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네. 기다려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는 수치가 낮든 안전 수치든 아니든 간에 불안할 건 확실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야당에서 저는 문제제기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되돌려서 방류 금지를 하자고 촉구한다 이런 것은 비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예, 비현실적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검증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야당에서 하고 있어요. 검증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예. 이 사태는 사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하는 일도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국내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당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힘당도 똑같은 논리로 집권당이 되면서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사실은 입장을 바꾼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서 일본을 상대로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 한 해 5조 원이 지금 넘는데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가 점검을 했고 어제 발표가 있었죠. 여당에서는 민간단체들을 향해서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이란 비판을 하고 있고 야당 일각에서는 이 쓴소리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어제 자료 잘 읽어봤는데요. 저는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소인 줄 알았습니다. 소위 공익과 국가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그 사익 추구 과정에서 가정 불법행위, 문서이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죠. 그와 같은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자는 거지 모든 시민단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법치주의로서 법치주의 확립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에서 부정 사용액은 이제 314억 원 정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제 단죄하고 환수 조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무슨 연대, 연합, 시민단체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바쁜데 저분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정권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그 활동을 북돋우고 그 NGO에 대한 우리가 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비정부기구 NGO. NGO. 그러면은 정부 보조금도 받고 한다면 저도 돈 쓰는 문제만큼은 조금은 투명해야 된다는 건 사실인데 이게 언제부턴가 저도 봤습니다만 이게 약간 뭐랄까 이념 편향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지역에 내려가면 어느 정도냐 하면 뭐 구의원,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연계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국고 보조금, 지방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단체로 변질하는 단체가 꽤 많아요. 많은 단체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된다. 이번에 다행히 국무조정실에서 보니까 한 12,000개 정도 단체를 조사했다. 근데 한 1년에 쓰는 게 얼마냐? 6조 8천억 원이더라. 이거 감사원 게 아니에요. 국무조정이 6조 8천억이더라. 민간단체가 몇 개인데 우리나라에 2만 5천 개더라. 근데 조사한 게 2만 12,000개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적어도 한 1,800여 건의 불법이 확인됐다. 1조 원 이상 규모에서 사업 규모로만. 이러니까 이거는 뭐 좀 고쳐져야 되는 건 맞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로 공방을 추구받기보다는 시민단체도 조금 해결을 투명하게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노동 단체, 노조 회계 좀 들여다보고 있고 이번에 시민사회 단체 좀 회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보조금 5천억 삭감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특수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NGO가 정부의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는 거의 없다고요? 그렇죠. 이 기부 문화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 할 때 보니까 NGO들이 정부가 돈을 주겠다고 그래도 오히려 사양합니다. 아 그렇군요. 견제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기부금을 받는 일이 굉장히 미국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들이 기부금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1센트까지도 전부 다 회계 보고를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웹사이트에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렇게 뭔가 갈등을 일으킬 소지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단체는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한테 손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도 중앙정부 있죠, 지방정부 있죠, 기초자치단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아마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 때려잡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냐라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이번에 같이 생각을 해서 그 대책까지 내놓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새 정부 첫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로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MB 정권 당시에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골단으로 국민을 짓밟고 땡전 뉴스가 판을 치던 50 시절로 퇴행하자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자유를 찾는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혈안입니다. 양도구육 정권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관 특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 지냈죠. 홍보수석했죠. 예.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연배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자실에서 좀 연배 차이는 있지만 잘 알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나 봐요. 공식적으로 크게 부인하지 않는 것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맞겠죠. 모든 언론에서 쓰고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취재가 된 것이고 이동관 특보가 내정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MB 때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했다기보다 언론 홍보수석을 했다는 사실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게 50의 땡전 뉴스하고 연결되기는 좀 약간 어색한 건데 어찌됐건 뭐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 같다.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 그립이 장이 강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글쎄 이걸 언론은 물론 장악 측면에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옛날에는 방송위원장은 방송 정책만 다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방송과 통신 중에서 통신에서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OTT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동관 위원장이 되면 KBS, MBC 사장을 바꾸겠고 바꾸면 KBS, MBC가 논조가 달라질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큰일 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보도 파트, 그러니까 뉴스만 바라보는 시각이다. 어떻게 보면 MBC나 KBS나 가만히 쳐다보면 보도는 작은 분야예요, 사실. 보도 본부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드라마라든지 뭐 다큐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 이런 게 더 훨씬 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야당에서는 그렇게만 쳐다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먼저 들었어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모든 수단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뭐 일단 인사청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년여 전에 정권이 출범했을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뭐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이제 자녀의
그 학폭 관여 때문에 들어갔다 예.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순신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동관 수석이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일은 사라졌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1년여 동안 있다가 최근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설이 나오는 걸로 보면 네. 뭐 용산에서 뭐 거의 찍은 것 같아요. 이동관 위원장을 내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달리 네. 지금 현재 노조하고 시민단체 다음에는 방송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방송을 일단 하여튼 뭔가 길을 들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예. 그 중에는 KBS하고 MBC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동관 수석이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 다음 행보는 뭐 아마 방송하고의 격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자녀의 학폭 문제 가지고 네. 굉장히 시끄러운 청문회가 아마 이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시끄러운 청문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청문회들을 능가하는 아주 소란한 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니 저는 이제 이 문제 예. 길게 예,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이게 저도 사실은 그 언론계 출신으로서 이렇게 정권, 이 정부가 장악한 게 대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인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사실 5년 전에 좋은 기회였어요.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 탄생하고 나서 그 좋은 기회 정치적 헤게모니도 지고 있고 도덕적인 우월감도 있을 때 손을 안 놨어야 되는데 자 MBC 김장김 사장 노조 파업으로 쫓아내버렸죠. 바꿔버렸잖아요. 그다음에 KBS 고대영 사장 그 전에 KBS 이사 한 분 그 이사 카드 쓴 거 그 김밥집 간 거 이런 거 문제 삼아 쫓아내고 바꿨다면 고대영 사장 여기서부터 사실 완전히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 주장이 설사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반박할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여야가 정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모든 사안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4일 귀국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전술적으로 다른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역사의 청산을 요구해왔던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건 그것 또한 국민들께 크나큰 혼란을 줬다. 그 책임을 제가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네, 벌써 미국으로 떠난 지 1년이 됐군요. 6월 24일 귀국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향후 민주당 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신경미 전 의원께서 잘 아시잖아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 돌아가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하라는 당내의 요구에 대해서 혁신회의로 살짝 이름을 바꾸면서 성격을 변질시켜서 지금 출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내경. 이내경 이사장을 지금 대표로 세운 건데요. 이 혁신위원회, 혁신회의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일단 중요하고 그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평가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당내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170명에 육박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내경 위원장이 지금 언론 인터뷰 보면요. 자신은 친명계가 아니다. 이재명계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혹시?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뭐 이름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떤 분인지 잘 알죠. 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GT계에서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으로서 활동을 쭉 해왔죠.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GT계가 지난번에 당 경선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딱 짜게졌습니다. 한쪽은 이재명 지지, 한쪽은 이낙연 지지로 갈라졌거든요. 그때 이재명 지지에 거의 수장이 된 거고요. 나이로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봐서 GT계를 대표하는 이재명 지지그룹의 수장이 된 거고요. 그 뒤로는 이재명 팬클럽에 사실 회장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나는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늘에 대고 소리쳐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홍영표 의원, 이상민 의원은 홍영표 의원은 내정 철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더 증폭될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비명계의 목소리가 대체로 그렇습니까? 아니, 혁신위원회를 5월 14일 날 혁신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모실 거냐 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 이름이 튀어나와 가지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를 한 건데 아무하고도 상의한 흔적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혁신위원회가 아니고 혁신회의가 됨으로써 성격이 뭐 말로는 전권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무슨 전권을 준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팬클럽 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팬클럽 회장을 데려오면 팬클럽 회장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팬클럽 회장은 아니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선 이후에 대선 경선 이후에 이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적인 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정치, 외교, 사회,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일단 혁신 위원회인지 회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을 맡기기에는 당에서 초청해서 모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분이죠. 상대당 뭐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딱 느낌이 이런 거, 이분이 굉장히 시대착오적 사고를 가진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천안함 사건을 자폭했다. 스스로 자폭했다는 자폭. SNS에 언급한 그런 이런 자폭한 천안함 사건 표현한 거. 그러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미국 CIA가 개입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런 분이 만약에 야당을 지금 이끌어가는 제2의 대표 형식이 된다면 이거 누가 따라가겠어요? 저는 뭐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저는 충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큰 문제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막에 저분은 민청학년이 아니고 민청연일 겁니다. 민청연. 민주운동 청년연합. 그래서 좀 연세는 드시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울대 공과대 운동권 출신인데 주류가 안 되고 아마 그냥 사업을 하시다가 무슨 재력을 갖추시고 아마 후원하시면서 살아오시는 분 아닌가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7일 날 기자회견도 한다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대한민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름아름 세습, 행복한 고용 세습을 누렸던 것입니다. 감사원법상 감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수고하십니다.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하시는 건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휴일날 이렇게 긴급하게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1980년도가 아니라 2020년대의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선을, 국민투표를 이 빨간 소쿠리에 담아 진행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선관위의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 찬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빠 찬스를 쓰게 만든 아빠가 사퇴했다고 그 자녀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도민 씨를 계속 의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할 수 없듯이 독립기관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채용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십시오. 감사원법상으로는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주장인데요. 설명을 한 번만 부탁드리겠다고. 감사 받은 적 있는 시잖아요. 당시랑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사자를 진행합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이맘때 초여름 더위라면 동쪽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6도로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강릉은 31.4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6도나 높은데요.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은 오후 한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우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맑은 중부와 달리 남부와 제주도는 하늘빛이 흐립니다.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내일 낮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또한 오후부터 경기와 강원 지역에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그 밖에 내륙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휴일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낮 동안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7도, 대전은 16도로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로 수도권 지역은 예년보다 조금 낮겠지만 광주와 대구 28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며 대부분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서울 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고요. 당분간 날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